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마이오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마이오스는 소크라테스에게 보답하기 위해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전날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에게 최선자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었고요. 이에 따라서 크리티아스, 티마이오스는 소크라테스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티아스는 솔론의 사이스란 도시에서의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고요. 티마이오스는 우주와 인간의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구조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성과 신체의 구조와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다른 생명체들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자, 그 다음에 날짐승인 새, 육지짐승인 땅 위에 사는 것들, 물짐승인 물고기나 조개들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소크라테스가 그 전날, 오늘 모이기 전날 최선자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국가에서 나온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간추려주게 되는데, 일반 시민과 수호자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호자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수호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본성을 지녔으며, 그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여성 수호자는 어떻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출산, 결혼, 양육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제 소크라테스가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 등의 사람들에게 최선자 정체에 대한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아테네가 이런 정체인지를 확인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는 이런 정체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들었던 크리티아스는 솔론의 사이스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보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솔론의 사이스 일화가 뭐냐면 솔론이 사이스에 가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이스란 도시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존속한 도시인데 다른 도시들은 자연재해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스는 존속하다 보니까 지난 역사들이 전승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사제는 과거 아테나이인들이 훌륭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훌륭했냐면 계급이 분리됐고 지혜를 추구했으며 용맹함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틀라스와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아테나이 선조들도 자연재해로 사라지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아테나이인들에게 전승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분담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라고 하고요. 티마이오스는 우주의 본성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크리티아스는 아테나이 선조들이 탁월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소크라테스는 어서 이야기를 진행해달라라고 하게 되고, 티마이오스는 우주의 생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제 방식대로 치환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이유, 원인, 기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어떤 이유, 원인, 기원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계는 어떤 것에 의해 생성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어떤 것에는 신적인 관점을 빌어서 보게 되면 제작자, 어떤 창조신에 의해서 세계가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창조신, 제작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티마이오스는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착안하여 나타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착안하는 것으로는 어떤 영감 아니면 이상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데아를 착안해서 다른 걸 만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착안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 경험 중인 것인데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건데, 사물을 앞에 두고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그림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첫 번째 경우는 사물을 놓고서 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데아와 사물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데아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름답고 훌륭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사물은 이상적인 것에 따라 제작된 제작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데아보다 아름답지 못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보고 만들어진 제작물은 아름다운 특징을 모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사물을 보고 제작된 제작물은 덜 아름다운 특징을 모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주의 경우는 아름답고 훌륭한데요. 이 아름다움은 이데아의 모방을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된 거고, 훌륭함은 훌륭한 제작자가 만들어서 훌륭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는 이데아의 모방물이다, 원본의 모방물이다 라고 정리가 되게 됩니다. 티마이오스는 우주와 관련된 내용에서 부수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우주 설명의 정확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데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정불변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물에 대한 설명은 그럴듯한 것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는 이데아를 보고 만든 사물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한 것만 설명 가능한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설명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마이오스는 우주를 신이 만든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본래 무질서했던 우주를 보고 신은 자신처럼 질서 있게 되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주를 만든 이유가 아니라 보완한 이유라고 해야 맞을 거고, 기존에 신이 만들기 이전에, 신이 보완하기 이전에 우주는 존재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존재한 우주는 과연 누가 만들었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티마이오스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주는 완전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주는 세계 자체라서 세계를 벗어나는 어떤 것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속하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완전하지 않을 텐데 모든 것이 속하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주의 수, 우주는 몇 개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주는 이데아의 모방물이죠. 이데아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방하는 것도 하나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주는 하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주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서 어떤 것이 빠져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우주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주의 구성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주는 불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형태를 가지려면 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흙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과 흙으로 우주가 구성이 된다면 좋겠지만, 불과 흙이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과 공기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입체인데 불과 흙만 있으면 입체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4개의 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과 공기가 추가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주의 구성물질은 불, 공기, 물, 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원소를 모두 소진하여 우주를 구성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 완전한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써야 한다, 이런 첫 번째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남기게 되면 다른 우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주는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모두 소진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우주가 있다면은 우리 현재 우주의 외부에서 공격을 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재료를 소진해서 우주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티마이오스는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깔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는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가 있는데요. 가시적 세계는 물질 세계, 감각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 비가시적 세계는 형이상적인 세계, 비감각적인 세계, 아니면 추론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물질로만 구성이 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을 모아놔도 사실 이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려면 티마이오스 입장에선 혼이 필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우주의 구성, 우주의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뤘는데 혼에 대한 얘기도 해야 우주가 우주다울 수 있다. 그래서 티마이오스는 혼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티마이오스는 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혼이라는 거는 몸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혼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혼에 대한 부분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한 거라 이 해석이 올바르다고 할 만한 그런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 40% 30% 이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창조시는 이데아와 물질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것처럼 혼도 혼합해서 만들게 되는데 뭘로 혼합을 했냐면 같음, 다름, 있음을 혼합해서 같음과 다름을 지니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네, 같음과 다름을 지니게 되면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우리 인간에게서 분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은 혼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과 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혼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혼은 조화로운 비례에 따라 우주를 채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1, 2, 3, 4, 8, 9, 2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숫자들 각각의 빈 부분을 또 이제 비율로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숫자 간의 중간값, 절반값을 채우고 그 다음에 각 숫자 간의 비례값으로 또 채우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숫자들이 계속 채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으로 혼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혼은 두 원이 X자로 겹쳐져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하나는 같은 것의 원이고 이거는 가로로 누워서 좌에서 우쪽으로 운동을 한다. 그래서 같은 것의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의 원으로 우에서 좌로 움직이면서 비스듬히 운동을 한다. 그리고 7개의 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7개의 원은 행성의 궤도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저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티마이오스는 혼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다른 것의 원이 7개로 나뉘었었는데 안쪽 3개의 원은 같은 속도로 진행이 되는 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수성, 금성,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성, 금성, 태양은 실제 관측을 해보게 되면은 뭐 순서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의 넷은 다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화성, 목성, 토성, 달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지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광사 책이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7개의 원들이 특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속도는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혼과 몸의 결합과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 특징은 몸 안에 혼이 있는데 이 몸 바깥에도 혼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혼이라는 거는 어떤 실질적인 특징, 본질을 갖게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래서 인간 몸에 혼이 있어야 인간답게 움직이고 먹고 행동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혼이 외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존재 이외의 자연환경, 공간 속 이런 곳에서 혼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중력이 그러한데요. 중력은 몸을 지니지 않고 운동에서 생겨나는 힘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사물이나 개별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을 지니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번 특징을 말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우주는 자신 안에서 순환을 한다고 합니다. 왜 순환을 이렇게 하냐면 영혼을 모방하기 때문인데, 영혼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사멸하는 것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여전히 계속 쭉 존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순환 운동을 시키면서 존속되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계속 순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영혼을 모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멀리서 보게 되면은 제자리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영혼하고 좀 비슷해 보인다. 이런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 안에서 순환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우주는 지성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우주가 이제 현상을 일으키고 그 현상을 보면서 인간들은 지성을 발달시키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주는 계속해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이 지성적으로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지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혼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혼은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존재들의 같고 다름을 분별합니다. 그러면서 티마이오스는 지식이나 설명, 이런 판단에 대한 얘기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데, 참된 설명은 말이나 소리 없이 행해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자명하기 때문에 말이나 소리가 필요하지 않다. 그야말로 행해질 뿐이다 라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다름과 같음의 판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름의 원이 혼에 작용하게 되면 의견과 확신이 생기고, 같음의 원이 혼에 작용하게 되면 이해와 지식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의견과 확신 같은 경우는 감각, 경험에 의한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해와 지식은 추론이나 지성에 의한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름의 원은 사물이나 아니면은 감각된 것이 혼에 작용하는 경우라 볼 수 있고, 같음의 원은 지성이나 추론이 혼에 작용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티마이오스는 시간의 발생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시간은 영원한 것에 모방을 하면서 생기게 된 건데, 영원한 것은 늘 있는 것인데 실제 어떤 물체가 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게끔 하려고 한 건데, 앞서서 우주가 영원한 것을 모방하기 위해, 영원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모방하기 위해 순환 운동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약간 꼼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 늘 현재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도입해서 영원을 모방합니다. 영원이라는 거는 늘 같은 것이고 늘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과거와 미래를 도입해서 순환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있었고 있고 있을 예정인 것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우주가 영원한 것이라면 있는 것에 해당이 될 테지만요. 그리고 이제 티마이오스는 시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주의 시작과 동시에 시간은 생겨나기 때문에 동시에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측정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7가지 행성은 모두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태양 같은 경우는 행성들의 속도의 척도이면서 낮, 밤, 하루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주기를 보게 되면 달의 한 주기는 한 달을 나타내고 태양의 한 주기는 한 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도 유의미한 시간을 지니기는 하는데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소수만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으로 시간의 완전수, 즉 모든 행성이 다시 처음의 시점으로 돌아오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어려운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티마이오스는 행성들이 궤도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앞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와 같습니다. 무한 영원 불변을 닮으려는 시도로서 한자리에서 반복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것은 제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한자리에서 반복 회전 운동을 하며 최대한 그런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궤도 운동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티마이오스는 우주의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초기 우주는 생명체가 없었습니다. 생명체라는 건 별, 날짐승, 육지짐승, 물짐승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존재들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별은 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이 별로 하늘을 장식한다고 하는데요. 불로 구성된 이유는 반짝반짝 빛나니까 불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별은 행성들처럼 회전운동과 전진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전운동과 전진운동을 하는 이유는 앞서 행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리에서 스스로 운동하는 완전한 것을 모방하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지구는 우주의 축을 감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의 수호자이자 창조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밤과 낮이 지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주 안에서 어른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주의 중심이 그때 당시에는 지구였기 때문에 어른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행성과 항성에 대한 이야기는 가시적인 모형이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다고 티마이오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화적 신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신들의 자손 이야기를 믿고 따르자라고 티마이오스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이 신들의 자손 이야기가 뭐냐면은 가이아에서 제우스 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네, 이로써 신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완성이 됐다라고 티마이오스는 얘기를 하고요. 네, 창조신은 잘 결합된 것을 해체하는 것은 악이고 자녀신들, 자신이 만든 자녀신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죽거나 해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삼열자는 창조신이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들게 되면 삼열자는 별이나 자녀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녀신들에게 이 삼열자를 직접 만들어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열자의 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주의 혼보다 순도가 낮게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혼은 별에 태워서 신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신이 자녀신인지 창조신인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해서 보면 욕구와 감정을 제어해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나 동물로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열자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자녀신들이 혼을 몸에 넣습니다. 몸에 갇힌 혼은 몸에 주어지는 외부 자극에 이제 초기에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감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지각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된다. 이 얘기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는 아기들 이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굉장히 혼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분 섭취와 소화를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외부의 판단을 취해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혼은 무지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몸이 성장하고 섭취가 줄어들면서 혼도 안정적이게 되면은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온전하고 건강해지게 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소홀하게 되면은 어리석은 채로 하데스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티마이오스는 이제 신체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머리는 우주의 모양을 모방하여 혼을 묶어둔 곳인데요. 우주의 모양은 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신성한 곳이자 신체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의 이동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얼굴이 정면에 놓인 이유를 말하는데 정면에 놓인 이유는 앞이 더 명예롭고 인도하기에 적절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눈, 코, 입을 갖다 붙인다면 거기가 정면이 아니라 뒷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손이라던가 발이라던가 이런 기관들을 배열한 거겠죠. 그래서 얼굴이 정면에 놓인 이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눈은 신이 맨 먼저 만든 기관이고요. 불의 성질을 지닙니다.
빛과 같은 성질인데 이 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불의 성질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물들은 불을 가지고 있고 그 불을 인식해야 제대로 보이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순수한 빛만 수용하고 감각을 합니다. 강한 빛은 수용하지 않는데요. 강한 빛은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눈부시어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능력의 원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편한 대로 각색을 좀 했는데 보는 능력은 어떻게 되냐면 물체가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과 불이 빛을 통해서 연결이 돼야 실제로 그것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맺힐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눈에 불이 없거나 빛이 없다면은 물체의 색이나 물체의 형태 같은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꺼풀인데요. 눈꺼풀은 눈의 불을 닫기 위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눈의 불이 갇히면 평온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눈꺼풀로 눈을 닫았을 때 눈에 강력한 움직임이 남아있다면 환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 환상이 잘 때 생기면은 우리가 현실로 착각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반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매끄러운 표면이 자신의 불,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의 표면이 너무 매끄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에 불을 반사시켜서 나타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와 좌우 반전이 돼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좌우가 반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끝이 볼록한 경우는 정상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가 좀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상이 정상적으로 맺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하가 볼록하게 되어 있다면 위아래가 뒤집혀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얘기를 해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현상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차적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1차적 원인인데 부차적 원인이 뭐냐면은 국이 왜 이렇게 짜냐고 했을 때 김치가 짜기 때문에 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땐 이유가 맞죠. 국이 짠 이유는 김치가 짜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원인을 찾을 때 이런 어떤 사물 간의 관계, 사물의 특징에서 찾게 되는데요. 1차적 원인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소금은 왜 이렇게 짜게 느껴지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물질의 이러저러한 성질과 혀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학문적인 이유, 실생활과는 좀 동떨어졌지만 성질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찾으려면 1차적 원인을 찾아야 맞고요. 부차적 원인만 알아도 생활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차적 원인이 만물, 현상들의 원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이 왜 짜냐 그러면은 김치가 들어가서 짠 거고 바닷물이 왜 짜냐라고 하면은 소금이 들어가서 짠 거다라고만 생각해도 끝이 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탐구자들은 1차적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소금이 들어가면 우리는 짜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차적 원인과 1차적 원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 것이나 무질서하게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부차적 원인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결합되든 간에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단순 기계적으로 산출해내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1차적 원인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만들고 규정해낼 수 있는 원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티마이오스는 지성을 가진 것이다. 지성을 가진 혼의 원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거는 앞서 말했다시피 어떤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원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혼이 없다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고 혼이 없다면 어떤 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에 해당이 되는데 소금의 혼이라고 하면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소금의 혼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소금다울 수 있고 그로써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는데 부차적 원인 같은 경우는 소금을 물에 넣든 국에 넣든 어떤 곳에 넣으면 어디선 짜고 어디서는 안 짜고 어디서는 맛있게 해주고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결과나 무질서하게 만들어낸다 해서 부차적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티마이오스는 신이 인간에게 눈을 준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눈이 없으면 세계 우주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파악할 수가 없고요. 이로써 우주 탐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눈이 있어야 탐구가 가능한 건데 결국 신이 인간에게 눈을 준 거는 탐구를 하라는 거고요. 탐구를 통해서 불완전한 혼을 보완하라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말을 준 것도 비슷한 이유인데 결과적으로 지적인 대화를 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해나가라, 스스로들을 보완해 나가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화음은 우리 안의 불협화음을 질서와 조화로 수렴하도록 이제 돕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리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아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감안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 주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티마이오스는 부차적 원인, 그 다음에 필연적 원인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데요. 네, 부차적 원인이라는 거는 앞서 말한 것과 같고, 필연적 원인 같은 경우 1차적 원인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주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가시적인 요소, 기계적인 요소가 있고, 비가시적인 요소, 기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필연적 요소, 부차적 요소, 그 다음에 지성적 요소, 1차적 요소로 구분을 지어볼 수 있는데요. 네, 가시적이거나 기계적인, 필연적이거나 부차적인 요소는 경험을 통해 파악이 되는 특징을 지니고요. 비가시적이거나 지성적인 것들은 추론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티마이오스가 한 이야기는요, 추론에 의해서 파악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랬을 것이다. 계산을 해본다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해서 파악된 것들인데, 이제 티마이오스는 가시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부분도, 경험적인 요소, 물질적인 요소도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필연과 지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데요. 지성이 필연의 성질을 부여하고 현상에서 최선의 성질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티마이오스가 한 이야기에서 지성이 필연에게 사물을 훌륭한 방향으로 이끌어라 라고 하는데, 필연이 실질적으로 사물과 관련이 된 부분이고 지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필연과 지성은 이데아와 사물관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완전 명확하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사람들은 물질 세계는 4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우주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4원소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영원 불변한 원본과 그리고 감각되는 것, 물질, 사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의 수용소라는 것으로 구성이 또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성의 수용소가 뭔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만 바로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모든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특정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금은 어떤 형태를 지니더라도 금이라고 불리죠. 생성의 수용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현상,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생성의 수용소라는 겁니다. 그런 생성의 수용소가 과연 뭐냐 궁금해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공간을 나타냅니다. 왜 공간을 나타내냐면 공간은 모든 형태, 모든 성질을 담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원소로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불로 이루어졌거나 물로 이루어졌거나 공기로 이루어졌거나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거는 공간을 각각의 원소들이 차지한 거지 공간 자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간은 감각이 불가능하고요. 지성으로만 판단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공간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방 안에 있다고 해서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물질 속에 있다라고 해야 올바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우리가 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으로만 판단이 가능한 거고, 이런 점은 나중에 근대 철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티마이오스는 말이 나온 김에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형상 그리고 원본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본이라는 거는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형상을 말하는데요. 티마이오스는 이런 형상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상이 존재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 참된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참된 판단은 존재합니다. 올바른 답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각은 참된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은 막대기를 물에 넣으면은 고다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감각에 따르면은 이 막대기는 곧은 것이면서 곧지 않은 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은 참된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막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참된 판단은 추론, 지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면 네, 감각이 참된 판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건 또 안 되니까 지성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나 원본 이런 지성으로만 판단 가능한 것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4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세계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성으로 파악되는 것과 감각으로 파악되는 것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성으로 파악되는 것은 가르칠 만한 것, 가르침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답이기 때문에 언제나 틀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 설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재 올바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다 준다 해도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으로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성으로 파악 가능한 거는 신과 소수만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감각으로 파악한 거는 남을 설득할 때 씁니다. 항상 이랬다 저랬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시켜서 남을 설득하려고 약간 궤변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각된 내용 자체는 원리를 동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과학이 발달할 때쯤에는 장인들이 어떤 경험적인 내용을 주면은 학자들이 그 원리를 판단하고 파악하고 추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의견으로 설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엔 이게 맞고 저 상황엔 저게 맞아 보이는데 이 상황과 저 상황을 비교하면서 얘기하게 되면은 다른 의견들은 모두 이제 맞다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설득되기가 쉽고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감각으로 파악한 것은 감각을 지닌 것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할 수 있다. 네, 지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지성이 발달된 이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시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세계는 세 부류로 구성이 되고요. 불변의 형상, 그 다음에 감각적인 것, 생성의 수용소인 공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불변의 형상은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각이 불가능하고 다른 것을 자기 안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음 안에 다름이 있을 수 없고요. 다름 안에 같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음 안에 다름이 있다면 완전한 같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걸 이상적인 것,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 보니까 네, 다른 것을 자기 안에 두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감각적인 것은 생성과 소멸을 합니다. 나타났다가 소멸됐다 하죠. 그리고 감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각도 가능하고요. 형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형상과 이름도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것들은 원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리를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의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감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의견에 의해 포착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뭐 완전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성의 수용소인 공간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공간은 그리고 파괴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생성되는 것들, 사물들, 물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죠. 네, 그것들이 이제 공간을 채우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티마이오스는 지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이비 입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입장이냐면 존재하는 것은 어딘가 있어야 하며 어떤 공간을 차지해야 한다. 하늘과 대지 안에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태도는 진정한 실체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물론적 관점으로는 지성으로만 판단 가능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지성으로만 판단 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했던 티마이오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각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유물론적 관점은 부적절하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이게 이에 대한 티마이오스의 입장은 올바라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각되는 것의 진실, 네, 그러니까 감각적인 것이죠.
모상, 사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의 진실을 말합니다. 네, 실체의 환영, 즉 이데아의 환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듯이 네,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사물이란 것들은 이데아란 틀을 통해서 이제 제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감각적인 것은 형상과 이름이 같다고 했는데 형상의 본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이런 사물들은 존재하려면은 존재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물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존재의 특징을 지녀야만 해요. 그래서 공간적 특징,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지녀야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존재적 특징을 지녀야 한다, 사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진실로 존재하는 것의 진실을 보게 되면은 참된 논리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형상, 원본, 아니면은 어떤 그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떤 설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존재는 강제적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애초에 그런 원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존재와 관련되지 않아도 존재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존재적 특징을 지니지 않아도 존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로서 존재가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상과 형상, 사물과 이데아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안에서 생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이제 티마이오스는 감각적인 부분, 사원소, 그 다음에 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초기 우주와 초기 사원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초기 우주는 존재, 공간, 생성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공간에서 여러 성질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상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런 성질들이 발현하게 되면서 운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운동으로 인해서 사원소가 동족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우주의 질서는 아직 무질서했고요. 이래서 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질서를 부여해서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들고 싶어 하게 됩니다. 티마이오스는 이제 사원소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원소는 깊이를 가진 물체입니다. 네, 입체 공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를 가진 물체, 면으로 구성된 입체라고 얘기가 나오고, 삼각 형태의 면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삼각형이 입체 면을 만들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원소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삼각형 또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삼각형들이 아름다운 삼각형인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등변 직각 삼각형이고요. 두 번째는 부등변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등변 직각 삼각형은 한 원소의 도형에 해당이 되고요. 부등변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는 세 원소의 도형에 해당이 되고, 이 세 원소는 기본 도형이 같기 때문에 서로 순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4원소의 입체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도형 같은 경우는 부등변 직각 삼각형 2개를 합쳐서 등변 삼각형 1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4번 반복해서 등변 삼각형 4개를 만든 다음에 입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정사면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정사면체는 불이 할당이 되는데, 불은 잘 움직이고 작고 뭐가 나서 뚫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특징을 지니고요. 두 번째 도형으로는 부등변 직각삼각형 2개를 가지고 등변 삼각형 1개를 만듭니다. 이렇게 8번 반복해서 입체를 만들면 정팔면체가 되고요. 정팔면체에는 공기가 할당이 되고, 공기는 중간 움직임, 중간적 크기, 중간적인 모남, 중간 무게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형은 부등변 직각삼각형 6개를 가지고 등변 삼각형 1개를 만드는데요. 네, 앞서 두 삼각형보다 훨씬 큰 등변 삼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등변 삼각형 20개를 가지고서 입체를 만드는데, 이 입체는 정 20면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정 20면체는 물에 할당이 되고요. 물은 덜 움직이고, 그리고 크고, 모나지도 않고 덜 무겁다고 합니다. 이거 덜 무겁다는 거는 이제 흙에 비해서 덜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도형으로는 이등변 직각삼각형 4개를 가지고 사각형 1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6번 반복해서 입체를 만드는데, 이 입체는 정육면체에 해당이 되죠. 정육면체. 그리고 정육면체는 흙에 할당이 되는데요. 흙이 안정된 입체이기 때문에 정육면체를 할당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섯 번째 도형의 이제 형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형태는 얘기가 안 나오고, 신이 우주를 장식하는 데 사용한 도형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주를 장식하는 것이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에 해당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티마이오스는 또 우주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의 수를 봤을 때 우주는 5가지 도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5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가 살폈다시피 우주는 어떤 것을 모방해서 만든 하나의 모방물이에요. 그렇다 보니 하나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주는 하나이거나 5인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우주는 어떤 것의 모방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수가 무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무지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 티마이오스는 이제 4원소가 어떤 결합과 해체, 이런 특징을 지니는지 얘기하는데요. 해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피게 되면, 흙을 제외한 원소들은 해체되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은 불 하나와 공기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불 2개로 분리가 됩니다. 흙 같은 경우는 불에 의해 해체는 되긴 하지만 흡수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흙인 채로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흡수라고 얘기는 했지만 불에 속하게 된다, 공기에 속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지, 따로 별도로 흡수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에 대한 부분, 결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불이 강한 압력을 받게 되면요, 공기가 되고요. 그래서 불 2개가 공기 하나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압력을 받게 되면 물이 되는데, 공기 2개와 공기 반 개가 합쳐져서 물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해체와 압축이 지니는 특징을 보게 되면, 해체는 해체되는 것이 완전히 해체돼서 자신과 동류가 될 때까지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압축 같은 경우는 작은 입자가 큰 입자에 의해 쪼개져서 무쇠한 원소로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체나 압축으로 동화되면은 동화된 원소의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로써 이제 나중에 또 순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물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체의 삼각형을 살피는 거는 물체를 탐구하는 이들이 할 일이라고 티마이오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티마이오스는 운동과 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다음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운동과 정지를 규정하게 되는데요. 운동과 같음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거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은 것이지 않기 때문에 같음과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정지는 같음과 결부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니까요, 항상 같은 상태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같지 않음, 다름과 결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영구적인 운동을 하는데요. 우주는 둥글죠. 둥글다 보니까 가운데로 모이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계속해서 압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빈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나중에도 한번 나오게 되는데, 관련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가운데로 모이는 운동으로 인해서 4원소가 움직여서 압축이 되게 되는데, 작은 원소는 큰 원소를 해체하고요, 큰 원소는 작은 원소를 압축하는 현상이 영역마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압축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반복되는 운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영원을 좀 따라하게 된다, 이런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티마이오스는 4원소의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은 화염, 눈의 빛을 제공하는 불, 그 다음에 화염에 꺼진 뒤에 잔재,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불의 종류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수용되는 불과 일반적인 불과 그 다음에 화염 꺼진 뒤에 잔재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물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액체와 녹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액체는 작은 물입자로 구성이 됐고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움직인다고 하고요. 녹을 수 있는 것들은 크고 균등한 입자,
액체보다 안정되고 균중하다. 그러니까 딱딱한 상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압축되었기 때문에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과 흐름의 현상, 냉각과 응고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녹음은 불의 해체로 인하여 녹을 수 있는 것이 해체되고, 그래서 균중성을 상실하게 되며 쉽게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고요. 흐름은 균중함을 잃고 퍼지는 것,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냉각과 응고 같은 경우는, 냉각은 불이 녹을 수 있는 것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되면은 빈자리에 액체가 다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균중함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냉각이라고 하고, 응고 같은 경우는 불이 떠나면서 수축하는 겁니다. 불이 떠나면서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빈자리가 생긴 부분에 압력이 가해진대요. 불이 나가면서 공기 같은 것들이 순환하면서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때 수축되는 게 응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물의 종류입니다. 물의 종류로 봤을 때 첫 번째로 금입니다. 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특이하고 비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금속을 물로 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녹여서 쓸 수 있으니까 물로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금은 섬세하고 균중한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밀도가 매우 높으면서 노랗게 빛나고 바위를 통해 여과된 뒤에 응고된다. 그 다음으로 철을 보게 되면 밀도가 높고 단단하고 검은 빛을 띈다. 구리는 입자가 금과 같고 균등하지 않으며 금보다 밀도가 높고 단단하지만 빈틈을 지녀 가볍다. 그래서 휘어지기도 쉽겠죠. 그리고 구리에 흙에 있는 물이 오래되어 흘러나오면 녹청이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서 흙에 있는 물이 나오는 건지 뭐가 나오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녹청의 특징을 봤을 때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물이 흘러나왔다, 흙에 있는 물이 흘러나왔다, 이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과 섞인 물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그 상온의 물인 것 같아요. 상온의 물이고 그냥 액체 상태의 물, 이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섬세하고 액체 상태이며 부드럽다, 흙보다 덜 안정되었다. 당연한 얘기죠, 물이니까. 근데 여기서 불과 공기가 빠지면 균등성이 살아나 응고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냉각이 된다는 거죠. 냉각이 되는데, 공중에서 냉각이 되면은 우박이 되고 지상에서 냉각이 되면 얼음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약간 덜 얼게 된 거예요. 덜 얼게 되면은 공중에서 덜 얼면 눈이고 지상에서 좀 덜 얼면 설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의 종류로 이제 포도주, 기름류, 꿀, 산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도 액체니까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식물의 즙을 짜거나 뭘 하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흙의 종류입니다. 흙의 종류에는 이제 흙의 종류라기보다는 흙의 변화라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돌이 있고요. 돌은 흙에 섞인 물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공기가 돼서 사라지고 빈자리가 이제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제 빈자리가 생기면은 순환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또 뭔가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압박을 받게 되면 돌이 된다 얘기가 나오고, 가치가 있는 돌은 이제 투명할수록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흙에서 흙이 있는데, 이 흙에 있는 물을 불이 날려버린 경우, 이런 경우면은 도기가 된다. 독이 그릇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용암은 습기를 지리고 불에 녹은 흙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흙에서 습기가 빠져서 이제 생겨나는 또 물질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다, 기름과 때를 제거하는 소다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금, 맛과 관련된 소금을 말합니다. 이제 흙의 해체 조건을 살피게 되는데, 불과 공기로는 해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흙의 틈 사이를 불과 공기가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가 나오고요. 물은 흙을 해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흙의 틈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셔버리나 봐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고, 물과 흙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면은 불이 그 결합을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의 해체 조건도 살피게 되는데요. 강한 압력을 받은 물은 이제 불이 해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압력을 받는 물은 공기로도 해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불 같은 경우는, 강한 압력을 받은 물 같은 경우는 틈이 작대요. 틈이 작기 때문에 조그만 원소만이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불만 가능한 거고, 이제 물은 좀 크다 보니까 못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물을 해체할 때 불과 공기의 특징을 또 비교를 하는데,
불은 물의 틈새를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공기는 물의 삼각형을 부셔버린대요. 왜 부시는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약간 수학적인데, 물이 공기로 분해되면은 공기 2개하고 공기 반이 됩니다. 완전한 공기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지닌 삼각형 중 일부를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물의 삼각형을 부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흙과 물의 혼합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는 물이 흙 주위를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불만이 핵체가 가능하다. 공기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이제 흙과 물의 혼합물 사례를 살피게 되는데, 물이 적게 포함된 흙은 유리와 녹을 수 있는 돌이고요. 그다음에 물이 많이 포함된 흙은 왁스와 향, 약간 그런 물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소에 따라 지각되는 성질들, 감각기관을 다루기 전에 이제 지각되는 특징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뜨거움 같은 경우는 불의 배고 째고 하는 특징을 말합니다. 불이 섬세하고 날카롭고 조그맣고 빠르니까 어디든 침투가 가능한데, 이런 것이 이제 뜨거움의 특징이다. 뜨거움의 기원이다. 뜨거움은 이런 원리로 생긴다. 얘기하는 거고, 차가움을 다루면서 이제 떨림과 함기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몸 주위에 액체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액체가 있는 거예요. 이 액체가 몸의 불을 쫓아냅니다. 이 쫓아낸다는 게 뭐냐면은 온도가 낮으니까 불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라지면은 불이 있던 몸에 불이 사라지니까 빈자리가 생기는데, 이 빈자리를 외부 액체가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해요. 몸속에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는 있다 보니까 이제 압력은 받게 돼요. 계속 들어가려고. 압력을 받는데 이 외부 압력에 몸이 저항하게 되면서 떨리게 된다고 합니다. 털어낸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떨리게 되면서 이때 이제 한기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떨림을 야기하는 것은 이제 온도가 낮은 것,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것이고 결국에는 차가운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 떨림을 야기하는 것은 차가운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단단함과 부드러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단단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었을 때 밀지 못하고 우리가 뒤로 밀려나거나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단단하다. 왜 이렇게 단단하냐면 안정적인 사각형 입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밀었을 때 이 물체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것이다. 이게 왜 밀려나냐면 작은 면으로 자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무거움, 가벼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위아래 개념과 같이 얘기하게 되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주는 원래 위아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구형이라서 중심과 바깥만 있고 위아래라고 해봤자 결국 피장파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이외의 부분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을 짓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중심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는 생길 수는 있죠. 생길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 영역과 아래 영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아래 개념이 생기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원소 중에 흙을 얘기를 해요. 흙이 있는 영역에서 공기의 영역으로 들어올려지면은 그건 위로 향한 거고, 들어올려지지 않고 저항이 강하면은 아래로 향하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의 강도가 바로 무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항이 적고 자기 영역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쉽게 올라와진다면 그건 가벼운 거고, 저항이 크고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무거운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아래 개념은 4원소 간의 이제 위치가 다르잖아요. 불은 공기 쪽으로 쉽게 내려가면 무거운 거고, 공기보다 계속 위에 있으려고 한다면 가벼운 거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4원소마다 위아래 인식이 좀 다를 수 있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매끄러움과 거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딱딱하고 고르지 못하면 거친 거고요. 고르고 밀도가 높으면 부드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네, 티마이오스는 이제 감정에 대한 해석도 해주는데요. 네, 감정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이제 물체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네, 물체는 두 가지로 움직여지기 쉬운 물체가 있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물체가 있는데요. 움직여지기 쉬운 물체는 경미한 자극에도 반응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동을 다른 것에게 전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식과 관련된 기관의 특징이라고 해서 시각과 청각 기관의 특징이라고 하고요. 잘 움직여지지 않는 물체 같은 경우는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 안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전달을 못한다고 합니다.
뼈와 털 이런 것들, 네, 흙의 성질의 것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괴로움 같은 경우는 상태를 갑자기 변경당한 경우가 괴로운 거고요. 즐거움 같은 경우는 상태를 갑자기 회복한 경우가 즐거운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 부드럽고 점진적인 것은 지각이 되질 않는데요. 그리고 강하고 급격한 것은 지각이 되는데, 점진적인 것은 이제 쾌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각 같은 경우, 네, 이거는 매번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즐겁거나 괴롭진 않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쾌고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관이다, 중요한 기능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큰 입자들로 이루어진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외부 운동에 잘 반응하지 않는데 종종 상태를 변경하는 것에 굴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쾌락,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채워지고 천천히 비워지면 즐거웠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상태가 변경되고 그 변경된 상태가 천천히 회복되면 괴롭다라고 하는데, 즐거운 경우로 말하는 거는 이제 향기를 맡는 경우가 그렇다라고 하고요. 갑자기 변경돼서 천천히 회복되면 화상 자상 입은 상태와 같다, 그래서 괴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감각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네, 혀는 이제 수축과 이완, 거침과 부드러움에 의존하여 이제 감각하는 기관인데요. 모든 감각기관은 이 부분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서 이제 맛을 분류하게 되는데, 시큼함 같은 경우는 음식 안에 흙입자가 있는데 혀를 수축시키고 말릴 때 거칠어요. 거칠면 시큼하다. 근데 사실 이게 거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큼함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왜 이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제가 좀 이런 부분에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씁쓸음 같은 경우는 시큼한 경우보다 덜 거칠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씀 같은 경우는 흙의 입자들이 혀의관을 녹일 정도로 혀를 공격할 때의 맛이라고 해요. 네, 뭔가 혀가 공격받는 따끔거리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씀보다는 적절하게 혀를 공격하는 경우의 맛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혀를 공격하는 거예요. 받아줄 만한 수준으로. 그러면 짜다. 그리고 매움 같은 경우는 열로 보는데요. 네, 흙의 입자, 음식에 있던 흙의 입자가 입안에 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흡수한 열을 가지고 입안을 다시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매운 걸 먹으면 뜨거워지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음식이 이제 열을 흡수한 다음에 입을 뜨겁게 한다가 아니라 열을 지닌 음식이 입을 뜨겁게 한다라고 했으면 좀 더 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했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신맛인데요. 신맛은 발효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맛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맛에 대한 표현은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글에 적힌 거를 봤을 때 글을 잘못 적었다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달콤함은 혀가 거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완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때 느껴지는 맛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뭐 회복되는 맛은 아니잖아요. 초콜릿을 먹어서 달다고 했을 때 그게 회복되는 맛이다, 혓바닥이 회복되는 맛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티마이오스는 끓어오름과 발효를 신맛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분해를 거치는 과정에서 흙과 공기의 입자가 서로를 맴돈다고 합니다. 흙과 공기의 입자가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적힌 대로 얘기를 해본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주머니와 물주머니가 생기고요. 이게 투명하면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흙이 섞인 채로 이 거품이 올라오나 봐요. 그러면은 끓어오름이나 발효다. 예, 발효할 때 보면은 그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착안해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후각인데요. 후각에 대해서 티마이오스는 냄새도 유형이 있다. 네, 유형이 있죠. 냄새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아무튼 유형이 있다라고만 하고 끝내요. 무슨 유형이 있는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요. 냄새는 이제 생성되다가 만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려면 필요한 비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제가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4원소의 냄새는 맡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흙냄새, 물냄새,
공기 냄새, 불 냄새는 맡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각에 이런 냄새를 맡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흙하고 물 입자보다는 작대요. 그렇다 보니까 흙하고 물 입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관 속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냄새를 맡지 못한다. 관에 들어가야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크니까 들어가지 못해서 냄새를 못 맡고, 또 이제 공기, 불 같은 경우는 관보다 너무 작대요. 그러니까 감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원소의 냄새는 맡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공기보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입자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장애물을 가지고 입이나 코를 막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았을 때 공기는 들어오는데 냄새는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조그만하니까 그 방해물을 뚫고 들어오는데 냄새는 더 크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지닌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냄새의 종류를 말합니다. 냄새는 이제 쾌적한 냄새와 불쾌한 냄새 있는데요. 쾌적한 냄새는 기분을 좋게 하고요. 불쾌한 냄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괴롭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헛구역질 나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청각입니다. 청각에서 이제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소리라는 게 뭐냐면 공기의 충격, 공기가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은 귀를 통해서 뇌와 피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혼으로 전달이 되는데, 사실 뇌가 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같이 봐도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혼으로 전해지는 것이 소리다 하게 되고, 이제 공기의 운동에 따른 소리의 특징을 말하는데, 규칙적인 운동이면은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불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 거친 소리, 규모가 크면은, 운동의 규모가 크면 요란한 소리가 나고 규모가 작으면 부드러운 소리 난다. 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소리의 조화, 화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색인데요. 색은 물체에서 화염이 유출되는 거예요. 물체가 어떤 화염을 지니고 있는데 그 화염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식된 내용, 어떤 색을 지닌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색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혀가 이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했던 것처럼 색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례들을 살펴보면 화염의 입자, 물체에서 나온 화염의 입자가 시각의 화염을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밝은 것, 흰 것이 되고요. 시각의 화염을 수축시키면은 어두운 것, 검은색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시각의 화염이 사실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마이오스는 눈부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눈부심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눈부심은 강한 빛에 눈물이 나고 여러 색이 보이고 잠시 눈이 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원리에서 생기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평소와 다른 강한 빛이 시각의 화염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강한 빛인 거예요. 그 강한 빛이 이제 시각의 화염을 무시하고 동공 속으로 들어가서 동공의 불과 물을 녹인답니다. 그러면은 이 불과 물이 녹아 쏟아지겠죠? 그게 이제 눈물인 거예요. 눈물이고, 그래서 눈물이 난다, 강한 빛을 맞으면. 그리고 이제 평소와 다른 빛이 이제 다시 나가려고 그래요. 눈에 들어와서 눈물을 만들고 나서 눈을 통해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이 있으니까 난반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눈부실 때 여러 색이 보이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눈이 부신 상태에서 외부의 물체에 불이 들어오더라도 눈물이 이미 눈에 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부의 불빛이 이 눈물에 의해서 꺼진답니다. 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눈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부심을 경험할 때 눈이 멀게 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눈을 눈부시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빛나는 것, 반짝이는 것, 이렇게 이제 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티마이오스는 이제 색의 종류를 살핍니다. 색의 종류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책에 나온 분류가 아니라 제가 그냥 임의로 정리한 건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빛의 그 작용 현상을 보고서 판단한 색들하고 일반적인 색조합, 우리가 생각하는 색조합의 색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빨강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불이 눈의 물기와 섞인대요. 그런데 번쩍이지 않는 것이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뭔가 좀 빛이 들어왔을 때 좀 붉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노랑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밝음하고 빨강하고 하양이 섞이면은 노랑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밝은 상황에서 이제 빛을 눈으로 받으면, 눈 감고 빛을 받으면 빨간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더 하얀 상태가 섞이게 되면, 밝은 상태가 섞이게 되면 노랑빛이 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랑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자주도 이제 눈을 감고서 이제 빛이 있는 쪽을 봤을 때 약간 붉어 보이잖아요. 붉어 보이는데 그게 좀 어두워지고, 근데 거기에 살짝 하양이 섞이면은 이제 자주색이 난다, 이런 의미로 보이고, 보라색은 빨강, 검정, 하양, 검정인데요. 빨강, 검정, 하양은 자주색을 말하죠. 자주색에다가 이제 검정색이 더해진 상황이랑 같은데, 그러니까 자주빛이 조금 검해진 거예요. 그걸 보라라고 한다,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색 구조하고는 좀 다르죠. 색에 대한 그 조합, 이런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우리가 체감했을 때 볼 수 있는 색들을 말한 게 아닐까, 눈 감고. 이걸로 보이고, 일반적인 색 분류를 보면요, 이제 황갈색, 주황색하고 회색이 섞인다. 회색은 검정과 하양, 노랑은 흰색과 주황, 군청은 흰색, 밝음, 검정이 섞인 것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밤하늘을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색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티마이오스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검증하려면 신이 되어야 되는데, 신이 아닌 이상 못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무튼 근데 뭐 최대한 그 공감은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필연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티마이오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그리고 신은 이런 필연적인 것들, 이제 물리적 법칙, 이런 것들이죠. 자연계적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조력자로 삼아서 세계를 구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원인도 아까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신적인 종류, 필연적인 종류, 뭐 1차적, 부차적,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적인 것과 필연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려면 탐구를 해야 돼요. 탐구를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돼요. 감각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성을 써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적인 것을 찾아야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 그래야 탐구를 해야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신이 원한 게 바로 그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필연을 통해서 신적인 원인에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감각해서 얻어지는 그 경험, 현상,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올바른 탐구, 신적인 요소, 진리에 대한 탐구가 가능해진다, 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다 보니까 경험과 추론적인 지성의 세계가 서로 무관한 게 아니라 서로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체 구조에 대해서 다시 티마이오스는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혼을 가지고서 분류합니다. 신체, 삼열자에게는 세 가지 혼이 부여가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우주를 닮은 혼, 둥근 혼이 이제 신성한 혼이 머리에 이제 부여됐다라고 했는데, 자녀신들이 이제 삼열자의 몸에 사멸하는 혼인 감정과 본능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과 본능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하는데, 쾌락하고 고통, 만용, 두려움, 분노, 희망, 감각적 지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악의 강력한 미끼, 고통은 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 만용과 두려움은 어리석은 조언자, 분노는 달래기 어려운 것, 희망은 잘 속는 것, 사람들이, 감각적 지각은 비이성적인 것, 욕구는 아무 것에나 달려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심어놨다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뭔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멸하지 않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신체 기관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목은 신성한 부분과 감정 본능을 분리하려고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이제 몸통을 분리하려고 목을 놨다, 이거죠. 말이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참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멸하는 부분은 몸통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횡격막 같은 경우는 감정과 본능을 구분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감정이 본능보다는 낫대요. 본능보다는 나으니까 그나마 이제 신적인 부분과 가까운 쪽에 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심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심장은 사멸자의 경비초소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경비초소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심장이 이제 사지를 순환하는 피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건데, 좀 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만약에 우리에게 그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뭔가 위협이나 위험함이 이제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심장은 운동을 하면서 몸 전체를 고양을 시키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혼이 이제 몸을 다뤄야 돼요. 급히 다뤄야 할 때 좀 잘 움직이고, 또 몸도 이런 급한 상황에서 혼에 따라 잘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약간 뭔가 외부나 위기에 맞서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비초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티마이오스는 폐에 대한 얘기합니다. 폐는 심장의 완충 장치로서요, 피가 흐르지 않고 구멍이 나 있습니다. 네,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는 피는 뜨거움의 원천이거든요, 몸에서. 근데 뜨겁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장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구멍이 나 있다는 거는 완충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장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할 수 있고요. 폐가 이런 기능을 하는 이유, 네, 폐가 이제 심장의 완충 장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심장이 안정되어야 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폐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본능은 이제 다양한 욕구를 말하죠. 다양한 욕구를 말하는데 횡격막 아래에 있습니다. 횡격막 아래에 있는데 인간이 존속하려면 필요해요. 우리가 섭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구유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횡격막 아래에 본능이 있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능이 숙고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애초에 그냥 떼어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능은 이성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좀 떼어놓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간인데요. 간은 이제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본능 자체가 이성을 따르지 않아요. 이성이 아무리 설득해도 따르지 않으니까 간이라는 기능을 둬서 달콤한 거랑 씁쓸한 걸 줘서 이제 반응하게끔만 만든 거예요. 복잡한 설명이 안 되니까, 네, 단순한 그 보상과 이제 채찍 이런 걸로 제어를 한다라는 거고,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은 담즙을 분비하는데, 담즙이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은 잘 안 나오지만 쓰고 이제 좀 약간 뒤틀리게 하고 그런 거라서, 위협적인 상황에는 이제 오그라들고 쪼그라들면 뒤틀리게 해서 고통을 느끼고 구역질 나게 한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만족적인 상황이 되면은 단맛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단맛을 분비하면서 쪼그라든 부분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런 이 간의 기능 때문에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밤에 예언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예언 얘기가 나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인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닐 때 나타나기 때문에 보완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일 때는 제정신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제정신이 아닐 땐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그럼 인간은 너무 약간 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닐 때 예언이 나타나서 보완을 해준다,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닌 건지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정신이 아닐 때는 아플 때, 잠들 때, 아니면 이해력이 낮아질 때, 신들릴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예언의 해석은 제정신인 사람만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제 해몽가, 예언을 해석해주는 사람은 예언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지,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냥 해몽가다, 해석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의 위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간의 위치는 직관적이며 무의식적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 본능에게 그냥 직관적으로 명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설명하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횡격막 아래 위치에서 이제 본능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간은 생명을 잃으면 흐릿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비장인데요. 비장은 간의 위에 위치합니다. 간의 위에 위치해서 간이 뭔가 불순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뭔가 담즙이나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면은 그걸 닦아내야 되는데, 그걸 닦아내기 위해서 이제 비장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체의 혼들의 위치와 그것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살펴보지 않았던 기관들하고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 네, 첫 번째로 아랫배입니다. 아랫배는 식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이제 장이 꽈리를 튼 이유가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다, 식탐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거고, 식탐에 휘둘리면 우리가 철학과 문화를 멀리하기 때문에 지성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끔 아랫배를 구비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골수인데요. 골수는 뼈와 살의 출발점입니다. 예, 뼈와 살이 골수를 감싸기 위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출발점이라고 한 거고, 여러 혼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본능적인 부분이 있는데, 신적인 부분은 구형태로 머리에 이제 들려져 있게 되고, 감정과 본능 같은 경우는 길게 뻗어 있어요. 네, 길게 이제 막대기처럼 뻗어 있는 거라 그냥 척추에 있는 쪽, 척추 라인 쪽에 이제 골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뼈는 이제 머리에서 이제 뻗어나오는 긴 골수 있잖아요. 그 골수가 몸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골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뼈가 감싸기 시작합니다. 뇌 부분, 신적인 부분은 이제 두개골로서 감싸고요. 거기에 이제 구멍을 조금 뚫어서 긴 골수가 나올 수 있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 긴 골수는 이제 가동성이 좋은 뼈, 척추들로 감싸져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잘 하기 위해서 네, 관절도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뼈는 어떻게 제작이 되냐면요, 순수하고 부드러운 흙이 있어요. 그 부드러운 흙을 채질을 막 합니다. 채질을 하고 반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골수에 적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하면서 담금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금질을 하는 이유는 불과 물에 녹지 말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뼈를 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제 힘줄과 살에 대한 건데요. 네, 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견고하긴 한데 부서지기가 쉽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한 힘줄과 살이 나타납니다. 네, 힘줄은 몸이 구부러지고 펴지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 장치고요. 살은 땀으로 더위를 견디게 하고 자체 열기로 추위를 견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도 완화시키고요. 네, 힘줄과 살은 어떻게 제작이 되냐면, 살은 물, 불, 흙을 이제 적절히 배합을 한 다음에 말랑거리게 만드는 발효제를 첨가한 겁니다. 물 같은 경우는 땀을 내기 위한 거고, 불 같은 경우는 열기를 내기 위한 거고, 흙은 형태를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땀과 열기,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기 위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줄은 뼈와 말랑거리지 않는 살을 섞습니다. 네, 약간 좀 단단한 살을 섞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단해 보이게 하는 거고, 노란색을 더하게 되는데, 살보다 딱딱하죠. 힘줄 자체는 살보다 딱딱하고 질기고 뼈보다 부드럽고 탄력이 있죠. 네,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뼈와 살, 힘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보면, 뼈들을 이제 힘줄로 감습니다. 감고 그 위에 살을 덮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체의 형태, 그 형태를 이제 지니게 된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과 관련이 많은 곳, 네, 혼과 관련이 많은 곳에는 두꺼운 살을 놓지 않고요. 혼과 무관한 곳에는 단단한 살을 이제 두껍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널쩍다리, 종아리, 엉덩이, 팔 이쪽에는 단단한 살로 두껍게 하고, 관절이라던가 머리라던가 이런 부분은 연한 살, 얇은 살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요. 움직여야 하기도 하고 이제 예민해야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연한 살을 넣는다고 합니다. 네, 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로만 되어져 있는데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살이 많아도 지성적인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티마이오스는 이제 두꺼운 뼈와 살을 지니게 되면은 둔감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장수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두껍게 하고 살을 부여하는 게 맞긴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둔감해져서 약간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이 봤을 때는 약간 둔감하고 장수하는 것보다는 예민하고 단명하는 거, 현명하고 단명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신은 후자를 택해서 우리는 머리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둔감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신체 부분도 얘기하는데, 입을 보면요, 입술, 혀, 치아의 이제 구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았대요. 왜냐면 이게 가장 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입은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는 입구, 즉 음식 섭취하는 곳이고, 훌륭한 것들이 나가는 출구, 지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살갗은 두개골을 그대로 노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의 겉부분을 살의 겉부분으로 머리를 감싼 거예요.
그렇게 감싸놓은 게 이제 살갗이다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가마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가마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가마인 것 같은데, 살갗이 이제 매듭을 지어져요, 머리에서. 매듭을 지어지면 이제 가마가 생기는데, 혼의 운동과 영양의 운동이 서로 대립을 한다고 합니다. 왜 대립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대립이 심하면 가마가 많고, 적으면 가마가 적다고 합니다. 네, 털은 이제 뭐냐면, 털은 혼의 신적인 부분이 살갗에 구멍을 막 내요. 그러면은 그 구멍을 막 냈을 때 거기에서 물기랑 온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 구멍을 내고 남은 이제 살갗들은 쭉 늘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물기랑 온기가 빠져나가니까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빈자리에 또다시 순환 운동을 통해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 압력이 가해질 때 이 살갗이 다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 길게 내린 이 살갗이 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털과 살갗은 뚫려서 늘어졌던 것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성분이 다르진 않는데,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냉각되고 압축되기 때문에 단단하고 밀도가 더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은 이제 이러한 털로 머리를 덮게 되는데, 가볍기도 하고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여름에는 그늘을 마련해주고 겨울에는 가림막이 돼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머리를 털로 덮었다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발톱인데요. 손발톱은 힘줄 살갗 뼈들을 엮습니다. 이게 이제 혼합돼서 마르면은 단단한 덮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발톱은 이제 사냥하거나 이럴 때 필요할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날적부터 지니게 된다 하는데,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생긴다는 건지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식물 얘기인데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구조를 어느 정도 이뤘잖아요. 이러한 존재가 불과 공기에 의해 해체되고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해체되고 소멸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충분히 안 본 걸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르겠고, 이로 인해서 식물을 구한합니다. 근데 식물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식물로 인해서 불과 공기에 의해 해체되고 소멸되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섭취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불과 공기에 의해 그 해체되고 소멸되는 거를 보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식물은 이제 횡격막 아래의 혼, 이것만 지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쾌고만을 느끼고 지성이 없고, 그래서 자의식과 추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수동적이고 외부 운동을 안 합니다. 외부적으로 뭐 활동하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운동만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살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신체의 이제 그 나머지 기관들, 혈관이나 기도식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혈관 같은 경우는 몸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기관이고요. 양분을 제공을 하게 되면 골수가 활기를 띈다고 합니다. 혈관은 살갗과 살 사이에 위치를 하고, 몸의 좌우 대칭으로 뻗어서 머리에서 좌우가 엇갈리는데,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머리로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서 좌우로 엇갈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혈관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혈관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작은 입자는 큰 입자 사이로 다닐 수 있지만 틈이 크기 때문에 큰 입자는 작은 입자들 사이로 못 다닙니다. 그리고 사원소 중에 불이 가장 작고 흙이 가장 큰데, 불은 흙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흙은 불을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배를 보면은 배는 공기를 담아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숨을 쉬어도 계속 숨을 쉬었다 뱉었다 해야 되는 걸로 봤을 때 공기를 담아두지 못한다. 그러면은 배는 공기보다 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는 공기보다 큰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혈관에 수분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은 혈관은 물이 못 나가는 원소로 구성돼야 물이 흘러나가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혈관은 불과 공기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도와 식도인데요. 기도와 식도는 불과 공기의 망에 해당이 됩니다. 불과 공기의 망의 입구 부분에는 이제 깔때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깔때기는 입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기도, 식도가 입에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개는 위와 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는 폐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폐로 이어지는 이 관은 이제 좀 앞부분이 분리돼서 입과 코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숨을 쉴 때 코와 입으로 쉬게끔 하려고 그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그 불과 공기로 이루어진 망의 나머지 부분들은 몸을 둘러싸게 되는데요.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뭐 공기나 이런 것들이 몸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이나 코로만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망 안에 불이 있습니다. 망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생기는데요. 외부에 공기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왔을 때 몸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로 인해서 데워지는 거죠. 데워지니까 다시 이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열기를 받게 되면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가 데워져 가지고 자기 영역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게 되면서 이제 들숨 날숨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려고 합니다. 호흡은 이제 내신 공기에 의해서 생긴 빈 공간을 다른 공기가 채우는 현상인데요. 이제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음료를 마시는 걸 말합니다. 이제 몸에 이제 수분이 부족해져서 물을 마시는 그런 것처럼 순환 운동이 공기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유가 정확하게 설명은 안 돼 있어서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발사된 물체에서 소리가 나는 걸 봤을 때 공기가 밀려나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호흡의 원리와 유사한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면 공기가 밀려나는 속도가 빠르면 고음이 나고 느리면 저음이 난다. 서로 다른 속도의 소리가 점점 속도가 같아지면 이제 고음과 저음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울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협화음이라고 하는데 이 협화음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즐거움, 듣기 좋은 소리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현자에게는 이런 협화음은 조화로움을 내가 체험하고 있구나, 감상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양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얻는다. 협화음의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티마이오스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환 운동을 통해서 뭐 흐르는 물, 낙뢰, 자석,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은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왜 물은 밑으로 흐르는가? 라고 했을 때 뭔가 물의 빈 곳을 채우려고 계속 흐른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낙뢰도 마찬가지로 뭔가 빈 곳으로 뭔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석의 인력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처럼 뭔가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걸 빠르게 메꾸는 그런 그 순환의 운동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력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자석적인 인력이라는 거는 사실 순환 운동의 일종일 뿐이지 뭔가 새로운 힘이 아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허공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다. 계속해서 순환하고 압축되기 때문에 허공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점도 얘기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소화인데요. 소화는 앞서 불과 공기로 만든 망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망에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이 뱃속에 따라 들어가서 음식물들을 분해를 합니다. 불들이요. 그런데 망의 불이 지금 외부에 있는 불인지 그러니까 음식을 섭취할 때 있는 불인지 아니면은 몸속 안에 있는 내부의 불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내부의 불이 음식물을 분해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이 뭔가 그 망 안에서 같이 식도를 통해서 따라 들어가서 음식물을 실질적으로 분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면은 불을 섭취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신체 장기 안에 몸에 있는 불들이 음식을 소화할 때 분해를 시킨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해된 음식물은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나눠주는 거죠. 이제 혈액을 보게 되면 혈액은 소화하면서 분해된 음식물들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일 수 있는데 불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붉은색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은 몸을 먹여 살리고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이제 성장과 쇠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몸은 마모가 계속됩니다. 뭔가 활동하거나 그럴 때마다 마모가 계속되는데 이 마모된 부분을 섭취를 통해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앞서 식물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채우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게 되면 몸이 쇠퇴하는 거고요. 나가는 것이 적으면 채우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적으면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얘기인 것 같죠. 그렇게 따지면은 네, 계속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이제 젊었을 때는 몸의 삼각형들이 튼튼합니다. 몸의 삼각형들이 튼튼한데 그래서 섭취한 음식의 삼각형을 잘 분해하고 흡수합니다. 반면에 점차 늙으면은 몸의 삼각형이 느슨해진다 그래요. 이 삼각형이 나오는 이유는 네, 사원소의 입자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몸도 결국 사원소로 만들어졌고 네, 그러면은 몸의 입자도 결국 삼각형이다. 그래서 삼각형 얘기가 나오는 건데 늙어서 몸의 삼각형이 느슨해지면 쉽게 분해당하기 쉬워지게 되고요. 이때를 가리켜서 쇠퇴하고 노령화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수의 삼각형이 무너지게 되면요. 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건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죽음의 즐거운 죽음과 이제 괴로운 죽음을 나눠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건 즐거운 거고 부자연스러운 거는 괴로운 건데 노령에 따른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즐거운 거고 괴로움에 따른 죽음은 부자연스러움에 따른 거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 이제 티마이오스는 이런 성장과 쇠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질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질병의 기본 원리를 먼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원소가 과잉되거나 결핍되면은 질병이 생긴다. 두 번째는 특정 원소의 위치에 다른 원소가 있으면은 질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따뜻해야 될 곳이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소의 변종이 수용되면 생긴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질병들을 살피게 되는데 골수, 뼈, 살, 힘줄의 질병을 살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이제 본성과 반대로 생성이 되게 되면 병이 심각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질병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골수, 뼈, 살, 힘줄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피에서 살과 힘줄이 생깁니다. 이 힘줄은 동족관계의 섬유소에서 생기고요. 살은 피가 섬유소에서 응고될 때 응고된 것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힘줄과 살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또 생기는 방법을 또 얘기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줄과 살 사이에 있는 액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뼈와 살을 부착시키고요. 뼈에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잘 유지되면 건강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병에 걸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살을 보게 되는데 분해가 돼버린 살이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혈관에는 공기가 평소보다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분해가 되면서 이제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피는 다양한 색을 띠면서 신맛, 짠맛,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런 맛이 나냐면 담즙, 장액, 점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어떤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분해에 부패된 것은 피를 파괴하게 되고요. 그러면 피가 부패하게 됩니다. 이 부패한 피는 영양 공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모된 신체에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몸이 파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패된 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오래된 살은 부패해도 혈관을 타지 못합니다. 너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검게 부식되고 쓴맛만 나게 되는데 이 부패한 살이 다른 온전한 살에게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패한 살에서 이제 신맛이 나면 쓴맛이 나야 되는데 신맛이 나면 쓴맛이 옅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 부분인데 쓴 것이 피에 섞이면 더 붉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된 살이 피에 섞이면 붉어진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쓴 것이 부패된 것과 섞이면 이제 초록빛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에 따라서 살이 해체가 되면은 노란색과 쓴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부패된 살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염증에 따라 살이 해체된 경우만 말하는 건지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담즙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담즙은 색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이 분류가 올바른지는 모르겠어요. 장액 중에 혈청, 산성 담즙, 힘점액, 새로 생성된 점액 이렇게 나오는데 책이 그렇게 글이 잘 쓰인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 아무튼 내용을 보면 장액 중에 혈청은 무해하다라고 나와 있고
산성 담즙은 검은색이고요. 가열되어 산성과 결합 시에 삼성 점액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요. 흰 점액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새살이 분해돼서 공기에 노출되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공기에 부풀고 물기에서는 기포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기포는 이제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 더 많이 보인다, 잘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흰 점액은 뭐 약간 상처난 데에다가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였나요?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기포가 막 생기는데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로 생성된 점액이라고 하는데 땀, 눈물, 날마다 배출되는 다른 물질이래요. 이게 점액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액체를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전혀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이러한 점액들이 이제 유해 물질이 많고 피의 영양 상태, 공급 상태가 나쁘면은 병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살은 이제 분해되더라도 기초가 튼튼하면 피해가 반감된다, 회복이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살의 질환을 또 보면은 살과 뼈를 이어주는 물질이 병이 들면 힘줄과 분리가 됩니다. 이 물질 아까 그 살과 뼈를 붙여주던 물질이었죠. 이 물질이 병들면 이제 힘줄과 분리가 되고 이 물질은 뼈에 양분을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치고 짜고 메말라지기만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돼서 뼈에서 떨어져 나가고 힘줄이 드러나는데 염분이 가득한 상태다. 어떤 게 염분이 가득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렇게 이제 살은 피로 흡수되고요. 이로써 이제 담즙성 질환이 있다면은 악화시키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뼈의 질환을 보겠는데요. 뼈는 살의 밀도가 높으면 뼈가 통풍이 잘 안 되고요. 과열되어 썩게 되는데 이때 뼈는 살로 분해되고 살은 피로 이제 분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피가 더 부패되고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골수의 질환인데요. 네, 최악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몸의 흐름, 앞서 이제 피에서 살과 힘줄, 뼈 이렇게 이어져 나갔던 이 흐름을 반대로 가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골수의 질환은 최악의 질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질병의 세 번째 부류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호흡과 공기에 따른 질환이에요. 기능상의 질환이라고 하는데 살펴보면 공기의 통로가 막힙니다. 이렇게 막히면은 막힌 곳은 통풍이 안 되고요. 그래서 썩게 되고 막히지 않은 곳은 공기가 과하게 들어가면서 공기가 혈관을 뒤틀고 몸을 분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틀리는 통증이 나타나겠죠. 아무튼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걸로 보이고 몸의 중심부에서 공기가 갇히면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많은 땀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이 분해돼서 공기가 생긴다고 하면 염증 때문에 공기가 생기나 봐요.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또 격렬한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런 질병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몸에 생긴 공기가 힘줄, 혈관 주위에 모여 어깨와 팔, 힘줄을 뒤로 젖히는 경우가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뭔가 근육성 경련이나 긴장에 따른 뭔가 경련이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서광사였나요? 서광사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긴장 상태에서 기인하게 되고 강직성 경련, 후궁 반장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데 예, 뭐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무튼 치료가 어렵고요. 신혈로 해결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담즙에 따른 질환인데요. 흰 점액 같은 경우는 몸에 갇히면 공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앞서 이제 공기가 몸에 발생하면은 뒤틀린다라고 했죠. 그리고 흰 점액이 배출되면은 증세가 가벼워지긴 하는데 피부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농포나 부스럼 같은 피부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흰 점액이 검은 담즙과 섞이면은 혼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잠자는 중에 이런 게 나타나면은 다행인데 깬 상태에서 나타나면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신성한 부분의 병이기 때문에 신성병이라 불린다 하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고 짠 점액이 나오는데 체액 유출로 인한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그 흰 점액이나 이런 것들은 체액 유출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잘 이해는 되지 않는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고짠 점액에 따른 질병은 부위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염증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담즙 때문에 생긴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 담즙이 배출이 되면 종기가 되고 갇히면 염증이 된다라고 합니다. 담즙이 피와 섞이면 섬유소의 배열을 망치면서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게 되는데, 이 섬유소라는 게 뭐냐면요, 피가 영양분을 적정하게 유지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섬유소를 피에서 분리하게 되면은 피가 그냥 물처럼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유소를 그대로 두면은 응고가 되게 해준다. 그래서 뭔가 잡아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오한인데요. 오한은 피에 담즙이 들어갔는데 섬유소가 담즙을 응고시킵니다. 담즙을 응고시키면은 이제 열을 뺏겨서 오한이 생기게 된다 얘기가 나오고, 담즙이 섬유소를 제압하면 이제 피를 끓이게 된대요. 피를 끓이면 이제 피가 무질서해지게 되고, 이 상태의 피가 골수까지 가게 되면 골수를 태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골수를 태우게 되면 혼이 몸에서 나가게 되고 죽게 된다 얘기가 나오고요. 만약에 섬유소가 담즙을 제압한다면 담즙이 쫓겨나게 되고, 이때 설사와 이질 같은 질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원소의 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겠어요. 네, 사원소가 지나치면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불이 지나치면 열이 지속되고요. 공기가 지나치면 매일 열이 나게 되고, 물이 지나치면 3일에 한번 열이 나게 되고요. 흙이 지나치면 4일에 한번 열이 나게 되는데, 흙이 지나칠 때의 이 4일 열이 떨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네, 티마이오스는 그 다음으로 혼의 질병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이 혼의 질병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혼의 질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의 질병을 먼저 살펴보면, 혼의 질병은 어리석음이 있고요. 이 어리석음은 또 광기와 무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광기와 무지를 어떤 몸 상태로 의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질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나친 즐거움과 괴로움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기의 상태에 놓여서 이제 혼의 질병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골수에 정액이 많은 경우 성욕과 출산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혼이 몰지각해진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성적 방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적 방종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골수 아니면 정액이 흥건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인데, 성적 방종을 하는 이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그 신체적 상태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악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 나쁜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몸과 무식한 양육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담즙이 배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말합니다. 몸을 떠도는 점액의 증기가 혼과 만나게 되면 온갖 혼의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욕구에 해당되는 혼과 만나면은 성마름, 의기소침이 생기고, 이건 다른 책에서는 불만, 낙담이라고 말을 했고요. 감정에 해당되는 혼과 만나면은 조급함, 소심함이 생기는데 다른 책에서는 만용, 비겁함이라고 했습니다. 신성한 혼과 만나게 되면은 건망증과 아둔함이 생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티마이오스는 다시 한번 악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체질이 나쁘고 그 환경, 사회 환경 자체가 나쁘고 나쁜 정치에서 나쁜 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개선되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거는 부모와 양육 환경의 문제이다. 그래서 교육과 환경 개선을 하면은 나쁨을 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티마이오스는 몸과 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얘기하는데요. 아름다운 것은 불균형적인 게 아니라 균형을 갖추는 것인데,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는 균형을 잘 따지지만 중차대한 것에는 잘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혼은 훌륭하지만 몸은 허약하기도 하고, 몸은 허약하지만 몸이 훌륭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화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에게는 혼과 몸의 균형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혼과 몸의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는 이제 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쪽 다리만 너무 길면 추하고 불편하고 지치기 쉽다라고 하면서 그걸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이 몸보다 강하면 온몸에 속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탐구나 연구에 몰입하면 몸이 약해지는데, 그래서 공석이나 사석에서 논의에 말려들면 경정심에 몸이 쉽게 달아오르고 분비가 촉진되게 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의사들이 몸의 문제로 보기도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혼보다 강하면요, 지혜보다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둔하고 건만증이 심해서 무지해진다고 합니다. 네, 혼과 몸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혼과 몸을 모두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고요. 몸을 단련하는 사람은 시가와 철학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네, 아름답고 훌륭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티마이오스는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 네, 그 다음에 좋은 보건법과 나쁜 보건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좋은 운동은요, 자기 스스로 하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거는 타인에 의해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동입니다. 어떤 그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뭔가 그네를 타고 있어서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몸을 복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체력 단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탈 것을 타고 흔들리는 것, 네, 다른 것에 의해 몸이 흔들리는 것, 승마 같은 걸 하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술과 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제 질병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게 되는데, 약물은 쓰지 않고 최대한 섭생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질병도 생명체와 같기 때문인데, 생명체는 수명을 지닙니다. 이 수명이라는 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삼각형의 유지 기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질병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수명을 지니게 되는데, 이런 질병이 죽을 때가 되기 전에 약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략적인 윤곽만 제시하겠다고 티마이오스는 얘기합니다. 네, 혼 관리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혼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요. 왜 중요한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환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유효하기 때문에 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혼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혼은 저마다 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강해지고 안 하면 허약해지게 되는데, 혼의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 혼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왜 혼이 비대칭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환생할 때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의 혼에 대해서 살피는데, 머리의 혼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머리에 혼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나아가는 게 가능하다. 즉 불멸의 영역, 신적인 것, 진리의 영역, 뭐 이데아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욕구와 감정은 사멸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사멸하는 혼이요. 그런데 여기에 전념하게 되면 사멸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질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과 탐구는 불사에 관여하는 것인데, 배움과 탐구로 진리를 파악하게 되면 신적인 것을 파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구자는 신적인 부분을 돌보는 사람인데요. 신적인 부분의 관리는 훌륭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탐구자들은 이러한 신적인 부분을 관리하게 돼서 행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부분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돌봄이라는 거는 양육과 운동을 대상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고, 신적인 부분과 동족인 것은 우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운동, 자연을 배우면서 신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배우는 삶을 사는 것은 신이 정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른 생물들의 발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는 비겁하거나 불의한 삶을 산 남자의 환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생식욕과 임신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생식욕 때문에 신은 남녀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몸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 몸에는 수분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음료가 나가는 통로, 그러니까 소변의 통로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 통로는 이제 폐에서 콩팥, 방광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라고 하는데요. 공기의 압력에 따라 배출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폐가 여기에 껴있다는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 통로는 골수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골수가 이렇게 배출구를 가지게 되니까 배출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신욕이 생기게 된다 이건데, 남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 같고, 여자 안에는 이제 모체, 자궁,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임신을 못하고 있게 되면은 고통과 질병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남자는 배출 욕구, 여자는 임신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 임신이 될 때까지 관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궁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씨는 자궁 안에서 양분을 받아 생명체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새에 대한 얘기인데, 새는 머리에 털 대신 깃털이 자란 것으로요, 천체에 관심이 있긴 한데 시각을 중시하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환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 짐승, 땅에 사는 짐승 같은 경우는 혼을 돌보기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건 안 한 거죠. 그리고 본능과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온 건데 철학과 무관하고 우주의 본성을 고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 특징으로는 사족보행을 하는데요, 어리석을수록 땅에 이끌리기 때문에 땅에 가까워진 채로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 버팀목으로 사족보행을 하게 된다 하는 거고, 이제 육지 짐승은 머리가 길거나 찌그러진 두개골을 갖게 되는데 이제 혼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존재는, 땅에 사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존재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생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이제 수생생물이 되고요, 범법행위로 오염되어 공기를 호흡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신에게 판단이 돼서 이제 신은 이 사람들을 심연에서 살게 합니다. 결국 깊은 무지에 의한 처분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 물고기와 조개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생의 기준은요, 애지자냐 아니냐, 어리석은 자냐 현명한 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탐구를 해야 한다. 앞서 이제 신이 별들을 태우고 얘기했던 것처럼 탐구를 좀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티마이오스의 이야기는 종료가 됩니다. 우주에 대한 얘기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가사자와 불사자, 그러니까 생명체와 별, 신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폈기 때문에 다 살핀 것이고, 우주라는 거는 가시적인 생명체이면서 지성적인 신을 닮은 지각할 수 있는 신이다. 여기서 신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거의 반영구적인 모습을 보고서 지각할 수 있는 신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티마이오스 내용인데요. 티마이오스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천문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부분은 좀 깊게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리에 대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2시간 반 정도 걸렸으니까요.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제가 봤던 플라톤 책 중에서 제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가 그 처음 마지막 영상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뭐 중간에 이사를 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티마이오스는 봤고 천문학 자료도 봤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책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좀 여유가 있다면 천문학을 좀 공부를 해서 봤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이번 거는 좀 어려웠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서 정리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크리티아스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